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친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저는 얼마 전에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전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좀 현실이 아닌 것 같고 얼떨떨합니다. 그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독립을 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동생과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여느 부모님처럼 사이 좋으실 때도 있고 가끔 다투시기도 하고 또 금방 사이좋게 지내시기도 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랑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마음씨도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땐 진짜 누구 하나 피볼 때까지 엄청 싸웠는데 지금은 가끔 술도 한잔 하면서 주식 얘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그지없는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건 바로 한 남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올해 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권승아 씨? 네, 그런데요. 나 기억해요. 네? 누구신데요? 나 몰라요? 아니, 누구신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용우. 이래도 모르나? 네,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모르지? 글쎄요, 용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처음엔 전 직장 사람이었나? 거래처 사람인가? 아버지 친구분이신가? 했다가 나중엔 신종 보이스 피싱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기분 나쁜 전화를 마친 지 일주일 뒤에 한 남자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팀원들이랑 밥을 먹으러 건물에서 막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승아야!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5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반갑게 웃는데 도통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팀원들한테 먼저 가 있으라 하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제가 조금씩 다가가자 그 남자는 후다닥 오더니 덥석 제 손을 잡더라고요. 마스크에 가려져서 눈밖에 안 보였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남자는 또 한 번 제 말문을 막았습니다. 승아야, 나 기억나니? 아빠야, 아빠. 저는 일단 자신을 아빠라고 하는 그 남자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밥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근처 카페에 가서 아이스 커피를 원샷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 남자가 빨리 얘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티슈 여러 장을 적시고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주 아련한 표정으로요. 아주 잘 커주었구나. 제가 당황해서 일단 카페로 모시고 오긴 했는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너 승아 아니니? 아니요, 맞는데 댁 아드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저랑 동명이인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 잘 살아계시고 아무래도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 권종철, 어머니 이름 이미연, 맞지? 순간 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성함을 어떻게 아는 거지? 나쁜 사람인가 싶으면서 그 순간에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누군가가 가족의 신상에 대해 내게 말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칠지. 당신 뭐야? 말했잖니, 네 친아버지라고. 저는 일단 차분히 나의 친아버지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뭐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두 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저희 어머니는 보모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맡아준 아이는 바로 저희 부모님의 아들, 제 동생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 친정어머니를 엄청 부려먹었답니다. 자신들의 아이면서 잘 돌보지도 않고 조금 놀아주기만 하고
굳은 일은 모두 저희 친어머니께 떠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시고 밤을 새워가며 보모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어머니는 제 동생을 데리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신호등을 건너는데 분명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켜져 있는데 트럭이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어머니를 그대로 쳤답니다. 그렇게 저희 친어머니는 즉사, 동생은 정말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사실은 친부모가 아니었다니 누가 믿겠나요? 게다가 내 친엄마는 제 동생의 부모였다니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읽은 건지 잠시 말을 멈췄던 친아버지가 다시 얘기를 이어가더군요. 친아버지는 저와 단둘이 덩그러니 남았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잠시, 저를 어떻게든 키워야 했는데 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 부모님을 찾아갔대요. 당신들의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요. 아니면 친어머니가 하던 보모 일을 자신이 대신 할 테니 저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글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불쌍한 처지의 친아버지에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친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하셨다는 말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뭐? 사정을 도와달라고? 당신 와이프 때문에 우리 애가 다친 거 몰라? 죽을 거면 혼자 곱게 죽을 것이지. 우리 애까지 다치게 하고 말이야. 없이 사는 거 불쌍해서 데려다가 일 시켰더니 이런 형편없는 상황이나 만들고 말이야. 내가 당신 소송 안 거는 걸로 다행이다 생각해. 어디 감히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상처를 내? 당장 꺼지고 다시는 눈에 띄지 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험악한 말을 쓰시다니 평생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제 동생의 눈썹 부근에 작은 흉터가 있긴 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이고 인상 쓸 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그런 걸로 아들 목숨을 구한 여자를 험담할 그런 분들이 절대 아니십니다. 친아버지는 이 상황에 마침표를 찍듯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들 네 엄마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을 놓기에는 일렀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어떻게 지금의 부모님과 살게 되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친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시골에 있던 외할머니 댁에 저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친아버지는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매번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과일, 새 옷들을 사서 왔답니다. 혹시나 제가 부모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었대요. 그렇게 매주 저를 찾아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제가 없어졌다고요. 저는 그때 3살이었다고 했습니다. 3살짜리 애가 가출을 했을 리는 없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논두렁에 빠진 건 아닌지 들개들한테 물린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닌지 친아버지, 경찰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다 모여 저를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저를 찾을 순 없었고 그렇게 저는 실종된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저를 점점 잊으며 살았다는데 어느 날 친구분이 흥신소를 개업했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분께 알아봐 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제 부모님의 정체도 알게 된 거죠.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인가 생각하게 된 건
머리카락 색이었습니다. 제가 멜라닌 색소가 적게 태어난 건지 남들보다 머리색이 옅거든요. 친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염색하지 않았는데 갈색빛이 도는 머리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친부 확률 99%라는 숫자를 보니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일단 친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이제 믿겠구나. 어디 계세요? 일단 좀 뵙고 싶은데. 그게 내가 지금 병원인데. 친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친아버지가 배를 부여잡고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병원에는 왜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게 내가 콩팥이 하나 없어서 혈압도 높고. 그래서요?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데 잘 모르겠네. 입원하면 입원하는 거지. 뭘 잘 모르세요. 그게 입원하면 골치 아프잖아. 일도 못하고. 돈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의사가 이대로면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프시면 입원해야죠.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입원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뭐? 어떻게 그러냐? 내가 뭐라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긴요. 제 아버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버지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친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다음에 검사를 한 번 더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니까. 그 친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동생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동생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잔 하자고요. 계속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생과 집 근처 호프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 요즘 바빠? 연락도 없고. 그냥 좀. 엄마가 형 전화 없다고 엄청 섭섭해 하던데. 엄마가? 전화 드려야지. 뭐야, 뭔 일 있어? 왜 그리 기운이 없어 보여? 일은 무슨. 봄이라 그런가? 왜 봄에는 계속 졸리잖아. 기운도 없고. 그런가? 엄마 밥 먹고 싶다. 기운 좀 내게. 말 나온 김에 주말에 갈래? 형 괜찮아? 이번 주 주말? 사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걸 아는 척을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을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친어머니의 죽음과 친아버지를 대한 부모님의 태도를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은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현실을 마주해야겠지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저는 동생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청주에 살고 계십니다. 저도 청주에서 자랐고요. 동생과 제 직장은 서울에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뵙진 못하지만 못해도 한 달에 2번은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초라 행사도 많고 일도 바빠서 동생도 저도 한 달 가까이 부모님께 못 갔었는데 오랜만에 찾아뵙기로 했던 거죠. 주말이 되기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사이 친아버지는 입원을 했습니다. 저랑 병원에서 만났던 날부터 이틀 후에 연락이 왔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당장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미안함이 잔뜩 섞인 그 목소리에 당장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입원비를 내고 입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서 결제를 하면 되니까 일단 입원하라고 했죠.
보호자 없이 혼자 병실에 갈 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제가 같이 가드린다는 걸 친아버지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일도 바쁠 텐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병문안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안 되어서 로비에서나 볼 수 있다길래 아버지 괜찮으실 때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조수석에서 잔뜩 긴장한 상태로 청주까지 달렸습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동생이 휴게소에서 유자차를 한 잔 사오더라고요. 내 친동생도 아니면서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동생은 예전과 같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승우야, 어? 왜? 내가 네 형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냐? 뭔 소리야, 형이 내 형이지. 그럼 누구 형인데? 내가 권승아가 아니고 김승아면 어떨 것 같냐고. 아이, 뭔 소리야, 형 개명하게? 엄마 성? 엄마는 이씨인데. 갑자기 뭔 김승아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친형제가 아니면 어떨 것 같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체 뭔 소리냐고. 친형제가 아니면 아닌 거겠지 뭐. 아까부터 얼굴도 좀 허옇게 뜬 것 같은데. 형 어디 아파? 혹시 병원에서 형 문제 있대? 나도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나왔잖아. 시력이 더 떨어졌더라. 어쩐지 안경이 안 보인다 했어. 아, 됐다. 뭐가 됐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 맨 시덥잖은 소리만 하는 동생 덕에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이랑 시덥잖은 얘기 몇 마디 더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에 도착해서 수천 번은 탔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울렁거림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는 부모님을 보니까 괜히 반감이 들더라고요. 저 속에 어떤 악함이 있을까? 괜히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온다고 하루 전부터 갈비 손질에 재워두고 또 몇 시간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게장도 사오시고 동생이 좋아하는 단호박 튀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신경을 건드리는 부모님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신 이번에 헌금 냈지? 헌금? 어머, 내 정신 좀 봐. 봉투에 담아두고 안 냈네. 권사님한테 연락드려야겠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정문 계단 보수한다던데 넉넉히 넣어.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 대화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저희 친어머니의 장례식엔 코빼기도 안 비치셨던 분들이 생판 남이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게 걱정이 되어 돈을 낸다는 게요.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으니까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왜? 맛이 없어? 아니요. 그럼 왜? 밥 더 줄까? 아니요. 왜 그래, 승아야? 무슨 일 있니? 제가 권승아가 맞아요? 뭐? 저 권승아 아니잖아요. 김승아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찔리기라도 하셨는지 아버지가 대답하더라고요. 이거 진짜구나. 나 진짜 이 집 식구가 아니구나 싶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권승아 아니고 김승아잖아요. 이 집 아들 아니잖아요. 저희 친아버지 버젓이 살아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있는 승우 살리려다가요. 그게 승아야. 아, 진짜네. 다 맞네. 다 사실이었네요. 저 제 친아버지 만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왔어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엄마랑 그쪽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요.
그게 아니야, 승아야. 제 친어머니 장례식에 가셨어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진짜 안 가셨구나. 진짜 안 간 거였어. 그럼, 저 제 외할머니 댁에서 자란 건 맞아요? 거기에 있던 저를 말없이 데려온 거고요. 어머니는 말이 없는 아버지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일단 진정하고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진실인 걸 알게 된 이상 제가 그 집에 더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현관까지 쫓아온 동생이 혼란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핸드폰은 놓고 나왔는데 다행히 지갑은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혼자 고속버스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진짜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네, 나이 32 먹고 버스에서 울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없다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늦게까지 잠자다가 대충 배달 음식 먹고 늦은 오후에 핸드폰 가게를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공동 현관 앞에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키워준 부모님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매번 저희가 가기만 했지 이렇게 오신 건 처음에 집 계약을 할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승아야, 왜 오셨어요? 저 더 할 말 없는데. 제 팔을 붙잡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만 동요될까봐 일부러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들어가자. 하는 수 없이 저는 두 분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오셨는지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30년 동안 꾸며진 얘기였겠지요. 오랜만에 온 아들의 집이 낯선 건지 어머니는 방 이곳저곳을 천천히 훑고 나서야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머니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친어머니가 제 동생의 부모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시장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일을 했답니다. 반찬가게 주인은 아니고 그냥 일하는 분이셨대요.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열심히 일하셨대요. 출산 후에는 저를 등에 업고 일하셨대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그 반찬가게의 단골이었는데 정확히는 저를 보러 가셨답니다. 제가 막 100일을 넘기고 친어머니의 등에 업혀 시장을 나갔을 때 양어머니는 임신 중이셨대요. 그래서 아기인 제가 너무 예뻐 보이셨던 거죠. 그렇게 매일 저 보러 오면서 반찬 하나 사가고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신 거죠. 저희 친어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며 일하는지요. 반찬 가게 사장은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친어머니에게 일을 다 시켰고 머리나 어깨를 툭툭 치며 일을 시키는 등 하대하며 돈도 엄청 적게 주었답니다. 그래도 친어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양어머니께 말하셨대요. 하지만 양어머니는 그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산을 하면 아이를 봐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답니다. 친정 엄마가 안 계셔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요. 물론 아기였던 저와 함께요. 친어머니는 바로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 양어머니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 동생인 거죠. 저와 친어머니, 양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아주 재미있는 하루들을 보냈답니다. 양어머니는 저희 친어머니를 친언니로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옆을 든든하게 지켜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간다던 친어머니가 승우 바람이나 쐬게 해준다고 유모차에 태워 나갔고 그날 사고가 일어난 거래요. 친어머니는 바로 즉사, 유모차에 타고 있던 동생은
눈썹만 살짝 긁힌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찰나에 친어머니가 유모차만 냅다 앞으로 밀어버렸답니다. 승우를 살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거죠. 양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는 왜 안 가셨어요? 갔는데 너희 친아버지가 문전박대 하더라. 여기가 어디라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 당장 꺼지라면서 주변에 집히는 거 다 던지는데 어쩌니. 그 이후 들려주신 얘기는 저를 더더욱 황당하게 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생전에 친아버지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일을 하는 건지 아닌지 집에 가져오는 돈은 없고 그렇다고 집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노름을 하다가 친어머니께 딱 걸렸대요.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께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육아는 일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일하신 거고요. 제가 그런 친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넘겨지는 것이 염려되었던 양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제 친아버지께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기도 했던 거죠. 한 달에 한 번 두 사람이 쓰기에 적지 않은 생활비를 줬고 그러면서 저도 한 번씩 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째 되었을 때 가보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고작 3살이었던 저는 너무 말라 갈비뼈가 앙상했고 잘 씻지 않은 티가 났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친아버지가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저희 양부모님이 주신 생활비가 넉넉하니 일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어머니는 저의 깨지재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가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텅 비어 있더래요. 삶의 흔적은 그대로인데 저랑 친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총 동원해서 물어도 못 찾고 있었는데 저희의 행방은 정확하게 2달 뒤에 밝혀졌답니다. 주말 오후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나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있었답니다. 여전히 말랐지만 깨끗하게 씻겨진 모습에 머리도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제 외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소파에 앉고서 계속 기침을 하시며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닦고 나서야 그간의 일을 말해주셨답니다. 저희 친아버지가 저를 외할머니께 맡기고, 아니 정확하게는 버리고 가버렸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 나오는 구멍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애가 성격이 드세고 말을 안 들어서 더 못 키우겠다고. 당신네 딸이 낳은 새끼니까 키우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요. 외할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대요.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서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이 안 되셨죠. 그래도 손주니까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애쓰셨는데 당신이 느끼기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이러다가 애가 할머니 죽는 꼴까지 보겠다며 더는 안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친어머니께서 생전에 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밤낮으로 저희 양어머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좋은 분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데려왔다고. 맡길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답니다. 양부모님은 기꺼이 저를 맡기로 하셨답니다. 저를 데리고 먼 길 고생해서 오신 외할머니는 그날 저희 부모님 댁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떠나셨대요.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걸 저보고 믿으라고요? 제가 어떻게 믿어요? 어머니는 제게 사진을 내미셨습니다. 저와 동생, 양어머니, 그리고 친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봤고 생각나는 추억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고 있는 제게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더 내미셨습니다. 친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도 못한 저를 위해서 양어머니께서 동생 돌잔치 때 사진이라도 남기라며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속에 번진 친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무작정 친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다행인진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는 회사 업무 특성상 코로나 검사를 자주 하거든요. 금요일 날 검사했던 결과 보여드리니까 바로 보호자 출입증을 주시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하기 싫었던 PCR 검사가 그땐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버지가 있는 병실을 찾아 올라가면서도 사실 괜히 왔나 싶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아픈데 병원비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콩팥이 없고 고혈압인 거면 정말 심각한 거라던데, 나 때문에 더 혈압 높아져서 진짜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병실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자리에 아저씨들 셋을 더 불러놓고 노름판을 벌린 겁니다. 이후에 아저씨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뻑이네. 아유, 형님, 왜 이렇게 잘 치십니까? 하하, 내가 바깥에서 이걸로 여러 놀리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친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형님, 어쩌다 병원 신세를 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 혈관이 뭐가 이상하답니다. 살아가기엔 멀쩡한데 처자식들이 뭐 그렇게 유난인지. 저는 요로결석입니다. 순간 뭐? 라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고, 요로결석 그거 많이 아프다던데 수술해야 한답니까? 한 1cm? 엄청 작대요.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겨우요? 그런데 왜 입원하셨어요? 이런 건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제 전립선과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놈이 병원비 다 내주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영양제도 맞고 비타민도 맞고 맞을 수 있는 거 다 맞을 겁니다. 아유, 고돌이! 기가 차서 말은 안 나오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저씨들과 친아버지가 동시에 화투판을 품에 숨기면서 제 쪽을 보더라고요. 승아야! 당황한 표정의 친아버지가 저를 보고 외치자 다른 아저씨들이 서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이 노름에 미친 아저씨야. 우리 부모님한테 다 듣고 왔어. 뭐? 좀 도와달라고 보모라도 하겠다고 찾아갔다고?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이 아저씨야. 당신이 뭔데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해? 어디 가서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하지도 말고. 나는 김승아 아니고 권승아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요로 결석이던 콩팥이 없던 관심 없으니까 병원비는 꿈도 꾸지 말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확 알아서 생각하시고. 친아버지는 제 뒤통수에 대고 간절하게 제 이름을 외치고 그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콧방귀를 끼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말했는데 솔직히 속이 완전히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제 친아버지가 저런 사람이라니 기가 차기도 했고 힘들게 사셨을 친어머니가 떠올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친어머니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청주 근처의 강에 뿌려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에서 가만히 한 1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목소리는 어땠을까? 저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궁금한 게 많았지만 답을 얻을 길은 없었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말하시길 분명하건대 자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강한 분이셨으며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친어머니의 추억이 없지만 제 양부모님께는 또렷하게 남아있으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었고 제 동생은 제 동생이었죠.
동생은 가끔 제가 본가 밥상에서 화내던 모습을 따라하며 놀리곤 합니다. 아참, 몇 달 전에 저희 양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셨어요. 동생이랑 돈을 모아 어머니, 아버지 건강검진을 해드렸는데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이식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랑 동생은 바로 연차 내고 달려가서 검사받았는데 제가 공여자로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랑 먹을 때나 회식할 때 말고는 술도 잘 안 하고 덩치도 아버지랑 비슷하거든요. 저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으로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수술비도 고민 없이 냈고요. 당연한 거죠. 저희 아버지니까.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청주로 다시 내려가 볼까 해요. 직장도 새로 구할 거고요. 아버지 간호 힘드실 텐데 어머니에게만 오롯이 맡기고 싶진 않거든요. 그 이후 친아버지라는 인간은 제가 욕을 하며 끊어도 끈질기게 전화하길래 차단해버렸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싶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별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들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며 건강한 날들 보내겠습니다.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